다음 우리 박재환 교수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박재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이 두 가지고요.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이제 1000만 개인 투자자 시대를 맞이해서 제가 한 달 전에 개인 투자자 장기 투자하기 해서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썼는데 여러 사람한테 혼났어요. 지금 야구를 해도 번트만 되고 골프를 쳐도 쇼게임만 하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알고 있느냐, 무슨 소리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 박영호 회장님, 저는 장기 투자라는 표현보다 동행 투자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동행 투자. 그거 갖고도 제가 이전에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이제 장리도 대승형도 뭐 기본적으로 투자 자체가 롱텀한 이런 이제 투자를 전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한국의 자본시장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할 만한 상황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회장님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세제와 불법 불공정 행위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길 부탁드려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상장 주식에 대한 전면적 과세제도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 손익에 대해서 전면 과세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023년도부터 금융투자 상품이 뭐냐,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증권과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과세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소액주주, 기존에 우리 양도차익 과세가 안 됐던 소액주주, 뭐 채권 이런 부분이 다 전면적으로 과세 대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연 이 전면적 과세제도가 됨으로써 실제적으로 현행 우리 거래세와 그다음에 이제 대주주에 대한 과세와 비교해서 실제로 세후 수익률이 어떨 것이냐, 굉장히 다양한 얘기가 있죠. 과연 세후 수익률이 정말로 감소될 것이냐, 뭐 그런 다양한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그거는 차치하고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전면 과세 제도라는 그 자체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전면 과세 제도가 우리가 도입될 때는 뭔가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크게 얘기하면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 당국 내지는 정부 당국의 철학이 거기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너무 좀 부족하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영호 회장님 말씀하신 배당 소득은 현재 2천만 원,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을 경계선으로 해서 그 이하가 되는 건 14%, 이제 주민세까지 포함하면 15.4%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상은 종합과세가 되는 그런 체제를 갖고 있고요. 증권거래세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마치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많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것도 충분히 논리가 있는데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11개국이 자본이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병행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23년도부터는 현재 병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종합소득세율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최고 세율이 45%입니다. 10억원 초과가 되면 45, 42, 이게 38%에서 계속 이제 올라서 45%에 와 있는데 아무튼 거의 반 정도가 이제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실은 뭐 세금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는 의료보험, 보험료도 엄청나게 많이 부담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현행 전면 과세 제도에 있어서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우대가 상당히 부족하다. 물론 기재부에서 장기 우대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이제 현재 현황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주식 보유 기간이 여기 유진증권 자료인데요.
2019년 8.8개월에서 2021년 2.7개월로 더 단축됐어요. 저도 느낌에 이 투자 기간이 더 단축되는 듯한, 왜 요즘 막 동학개미 해가지고 뭐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굉장히 회전율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면가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장기 투자 양도소득, 장기 투자 배당소득, 그다음 주식 투자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험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조세제도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통해서 장기 투자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구현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 기재부에서 우리 금융위하고 이 ISA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넣어놨습니다. ISA라는 게 이제 매년 2천만 원씩 해서 한 1억 범위 내에서는 그 상품, 그 ISA라는 상품을 이용을 하면 그 상품에서 구현되는 뭐 양도 차익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면 비과세가 되고, 거기서 들어오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제일 분리과세가 됩니다. 그 상품을 통해서 어떤 자산 형성을 하라는 그런 제도인데, 저는 뭐 이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은 이것으로서는 부족하다. 조세제도 자체에서 어떤 철학적인 그런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 투자가 어려운 이유, 거실로 넘어가 버렸네요. 이게 지금 제가 두 번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 버렸는데, 자,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한 우대를 왜 해야 되느냐? 논리적 근거는 첫 번째, 아까 보셨듯이 단기 투자의 성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비례 민주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식 들고 한 달 들고 있는 사람하고 2달 들고 있는 사람하고 10년 들고 있는 사람하고 소액주주라 그래도 우리가 과연 동일하게 대우할 수 있는가? 동일하게 대우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논의되는 이 비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근간도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베이스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단기 투자자에 대해서 비례 민주주의 미스매치가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본시장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을 갖고 있다. 그럼 정책당국에서 뭘 할 것이냐? 뭔가 제도를 만들어서 유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이 단기 투자 성향이 흑심화되고 있고,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설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많이 말씀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장기적 성장을 지향하고 기업 지배구조 거버넌스에서 경영의 함에 있어가지고도 주주들의 모니터링 기능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개인 자산 중에 금융투자 상품 비중이 우리나라는 극히 낮습니다. 이제 개인 관점에서 아까 퇴직연금 관점에서 우리 장님가 말씀하셨는데요. 이 검토협에서 나온 2020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가계자산 중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이 비금융자산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부동산이겠죠. 미국의 경우는 27%인데 한국은 65%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은 부동산 중심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금융자산 중에서 금융투자 상품의 비중이 좀 주식을 포함하는 채권, 미국은 55% 정도인데 한국은 25%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산 관점에 있어가지고도 극히 자본시장의 주식 보유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개인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서 그걸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노령화됐을 때도 배당 등등을 통해서 자산으로 소득의 원천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본시장 관점에서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적, 조세적 관점에서도 다양한 이론이 있습니다. 결집 효과, 인플레이션 효과, 동결 효과 뭐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기서 거론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세대적 측면과 더불어 자본시장의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제도의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 현행
우리 금융투자 소득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반론이 있습니다. 또 지금 뭐 장기 투자자한테 혜택을 주면 장기 투자자가 누구니? 대주주죠. 대주주는 장기 투자하잖아요. 근데 그 장기 투자에 대한 혜택을 주면 다 대주주 내지는 고소득자. 돈 많은 사람은 장기 투자할 수 있으니까 돈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반론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장기 투자에 대한 조세적 배려가 현행 금융투자 소득에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극히 일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금융투자 소득에서는 장기 투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뭐 대표적인 게 장기 보유공제. 우리 부동산 아파트 같은 거 오래 들고 있으면 장기 보유공제 해주죠, 그죠? 현행 우리나라의 세율이 다 1년 단위의 세율이거든요. 장기 보유를 하면 예를 들어 10년 보유를 했으면 소득이 10년 동안 형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려를 해주는데 그런 이제 장기 보유공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이 빠졌네. 제가 무슨 그림을 하는 거나. 여기 있군요. 여기 지금 굉장히,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현재 우리 금융투자 소득은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 여기 별도로. 여기 되는 게 금융투자 소득, 양도소득, 대리소득. 그 다음에 종합소득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뭐 근로소득이나 등등. 이런 거는 한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다 세율을 부담하고. 얘는 지금 혼자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장기 투자를 했는데, 여기 손실을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런 공제를 안 해줘요. 근데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바구니만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바구니도 들고 있거든요. 내가 월급 5천만 원 받고 있는데 장기 투자해서 2천만 원 손실이 나서 결국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손실이 나도 여기서 공제를 안 해줘요. 미국의 일부 이런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장기자본 손실을 이렇게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도 충분히 우리 제도 속에 검토해 볼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소득이 장기자본 손실이 났을 때 종합소득에서 공제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 금융투자 소득의 대상 구조가요,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구조로 나오는데요. 일단 저는 이 금융투자 소득은 이왕에 시작한 거 계속 존속을 해야 된다고 보고, 왜? 금융투자 소득 속에 채권, 주식, 파생상품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걸 통산을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 현행 우리는 한국 주식 투자하고 미국 주식 투자하면요, 통산을 안 해줘요. 한국에서는 이익이 났고 미국에서는 손해 났거든요. 별개로 갑니다. 별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그냥 똔똔이고 미국에서 손해 봤는데 그게 공제 안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그게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긴 하지만 조세는요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이익이 나면 과세를 하고 손실이 나면 잘 공제를 안 해줘요. 여러분 집 살 때 다 은행 대출 받아서 집 사죠? 그 이자 비용 빼줍니까? 네? 양도소득 구할 때 빼주나요? 안 빼줘요. 그래서 우리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고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미스매치가 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금융투자 소득은 통산하는 방식의 과세 제도로서 굉장히 합리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기왕에 시작을 하되 상당히 이제 보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손실이 나면 공제를 해줍니다. 올해 투자했다고 되게 손실이 나서 그러면 5년간에 걸쳐서 이 손실을 빼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공제 5천만 원, 해외 주식 250만 원, 여러분 잘 알고 있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자, 그래서 장기 보유 공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 자본 손실이 나면 종합소득에서 일부 빼주고, 그 다음에 아까 배당 부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주식의 양도소득과 이 캐피탈 게인, 내가 처분해서 이 수익을 실현할 거냐, 배당을 받아서 실현할 거냐, 그게 굉장히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어요. 양도와 배당. 그래서 조세 중립적 측면에서 내가 이 주식을 장기 보유 들고 있을 때 배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실현할까, 아니면 처분해서 실현할까. 조세 중립적이라면서 이런 액션을 하거나 저런 액션을 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현행의 과세제도는 그 배당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지만 종합과세로 가버리면 소득이 좀 있는 사람은 세율이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 페이블 유진세율 구조고
은행 주식 양도에 대한 세율은 거의 단일 세율이 20% 내지는 25% 단일 세율입니다. 그죠?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둘 간에 조세 중립성이 그 소득 구조에 따라서는 많이 다릅니다.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뭐 주주하는 줄 많이 말씀드렸지만 대주주나 이런 사람은 배당받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배당받는 건 엄청난 종합소득세율에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20% 정도 양도소득세율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배당에 관한 장기 보유해서 특히 이제 뭐 고령자나 이런 분의 배당에 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틀에서 벗어나서 별개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개의 분리과세 체계를 갖고 가는 걸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들이 내가 어떤 노령화 자산으로서 주식을 들고 소득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5년간 공제를 갖고 있는데 미국은 무제한 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제한 공제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테일한 제가 내용을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 현재 금융투자소득 설계에 있어가지고 조세 체계에 있어가지고는 장기 투자에 대한 배려가 현격히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법 불공정 행위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은 뭐 이미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불공정 물적 분할이라든가 또 뭐 경기 스타벅스 카카오 그 얘기라든가 그다음 불법 부정들의 오스텐 뭐 횡령 또 뭐 저 최근에 뭐 등등 이런 분식회계 그다음에 또 내부자 거래 매번 들리죠.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게 조금 그 내용이 커지게 되면 상장 실질 심사를 주식 매매 거래 정지되고 상장 실질 심사 들어가고 그러면 개인 투자자는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던 정말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갖고 가려면 이 불법 불공정 행위를 지금 현재와 같은 체계로 가서는 과연 이게 우리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진다. 아까 우리 이제 박 회장님께서 처벌을 강화하자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걸 관점을 저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봤어요. 사후 제재가 있고 사후 구제가 있고 사전 예방이 있습니까? 사후 제재 불법 불공정행 해당 행위자한테 엄청나게 징벌적 제재를 하고 형사적 처벌을 하자 등등 좋습니다. 좋고 사후 구제도 좋습니다. 이거 대선 공약 중에 제가 일부러 뽑아왔는데요. 정권 집단 소송대 활성화시키고 금융당국의 부당이득 과징금을 이제 많이 거둔 부분을 여러분 과징금을 많이 내면 그 기간 자체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피해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져요. 특히 소규모 회사들. 그래서 부당이득 금액을 많이 환수를 했으면 그 금액을 피해받은 사람의 어떤 구제하는 데 쓰자라는 그런 아이디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전 예방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사전 예방입니다. 미국 SEC를 보면요. 프로액티브란 말이 나와요. 프로액티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행위자를 과징금을 때려서 형사적 제재를 해서 제재를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사후 구제를 위해서 정권 집단 소송을 하고 사후 구제를 받으려면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대한민국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의 방향은 사전 예방에 집중돼야 됩니다. 여러분 사전 예방은요, 잘하는지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지금 저는 제 차원에서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어쨌든 사전 예방, 지금의 어떤 감독의 어떤 역량을 사전 예방을 프로액티브하게 이건 기업 내부나 외부에서 결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걸 워치를 하고 워닝을 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감독 방향을 갖고 감으로써 우리 자본시장에 장기 투자 내지는 동행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어려운 분야를 쉽게 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뭐 그 재테크보다는 재테크 시대, 또 그다음에 금융범죄는 그 사전보다 사후 예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재환 교수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2023년 전면 과세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주식 양도세 폐지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한 유력 후보가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 공약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 이 법이 2021년 확정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공약의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우리 박 회장님한테 주식 관련된 세제 좀 이렇게 발표해달라고 하고 제일 고민한 부분이 그겁니다. 그 주식 양도세 폐지 오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래서 뭐 그런 공약은 저는 별로 고려치 않았고요. 그냥 2023년 소득세법이 이미 개정이 돼서 이미 시장에 다 어나운스가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기본 그 팩트로 해서 그 현행 공포되어 있는 소득세법상의 주식양도 과세 제도와 관련한 전향적인 어떤 검토, 그거는 저는 양 후보 어떤 분이 되시든 간에 제가 뭐 발제드린 그런 내용에 기초해서 좀 접근을 해서 저는 그 주식 그 양도소득이 조금 뭐랄까 좀 급하게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그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철학 이런 걸 좀 반영을 해서 전반적으로 개정이 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저는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